이선희는 부산 해운대구 자동에 살고 있는 59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 장우진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017년 3월 어느 봄날 아침, 우진은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선희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죠.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근길 센텀시티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우진의 차량에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80km가 넘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즉사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는 24살로 대학교 4학년이었고 딸 수지는 21살로 3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직 대학생이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아빠 아직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세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선희는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우진이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지급한 위로금과 남긴 보험금, 그리고 적금을 모두 합쳐도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년에 등록금만 2명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와 교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아무리 아껴 써도 2년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고. 그날부터 선희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에서 객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20개가 넘는 객실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에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욕실 거울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펴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호텔 일이 끝났지만 선희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도시락을 데워주고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9시에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시식 제품을 권하고 웃는 얼굴로 설명하고 판매를 유도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라는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려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손목은 건초염이 와서 물건을 들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겨우 51살이었는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엄마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전혀 안 힘들어. 아빠가 남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너희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고, 아플 때도 일했고, 태풍이 와도 일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도 당일 저녁에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쉬면 안 돼. 쉬면 돈이 안 들어와. 아이들 등록금이 밀려. 선희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는 어머니의 그런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습니다. 선희는 준호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 수진도 광고회사 제일기획에 입사했습니다. 수진은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바로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에 회사 동료였던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선희는 결혼식 날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내 임무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따로 나가서 살기 시작했고 딸 수진도 회사 근처 광안리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독립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앞가림을 하게 되자 선희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선희는 8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해운대 재성동에 작은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나와 내 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였지만 선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낮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호텔 청소 일을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백화점 주말 알바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희는 평범한 노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점심에는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쁠 일도 없었고 돈 걱정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이자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말마다 딸 수진이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선희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수진은 토요일 오후면 꼬박꼬박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이 떨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채워 넣었습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화장실도 닦고 베란다 창문도 닦아주었습니다. 가끔은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센텀시티에 있는 맛집에 가서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아, 딸은 역시 딸이구나. 이렇게 엄마 곁을 지켜주는 게 딸이구나. 수진이 돌아간 후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선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8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선희에게는 요즘 하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고민이라기보다는 소갈이에 가까웠습니다. 그 고민의 원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들 준호가 2년 전에 결혼해서 데리고 온 여자였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선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합니다. 준호가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라며 유진을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유진은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샤넬 가방에 구찌 벨트, 루이비통 신발까지. 선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어디서 저런 비싼 물건들을 살 돈이 있을까? 유진은 처음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던지고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는데 정성스럽게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만들고 전도 부쳤습니다. 이 시간을 부엌에서 땀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유진 씨, 밥 먹자라고 불렀습니다. 유진은 느릿느릿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기대했습니다. 맛있겠어요? 또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같은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선희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의가 좀 없네. 그래도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준호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유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선희가 유진아,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준호 잘 챙겨줘라고 말했을 때 유진은 거울만 보면서 내라고만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결혼식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선희는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보자. 시간이 지나면 정도 들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지. 그런데 유진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일이라면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 부부가 선희의 집에 올 때면 유진은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머니 왔어요 하고 인사 한마디 던지고는 곧장 거실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카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도 유진은 한 번도 와서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좀 도와줄래? 하고 불러도 어머니, 저 요리 잘 못해요.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혼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을 오가는 동안 유진은 소파에서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밥 먹자라고 부르면 그제야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맛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이가 맛있니? 라고 물어봐야 네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유진은 또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선이의 몫이었습니다. 선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동안 유진은 소파에서 배를 두드리며 아, 배불러 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아들도 아내 옆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선이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명절 음식 재료를 사고 미리미리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뒀습니다. 명절 전날 밤에는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만들고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새벽 4시까지 부엌에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와서 함께 준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선희의 어머니 시대에는 며느리가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와서 밤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어김없이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처가 먼저 다녀오고 갈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친정이 더 가까워서 먼저 들르고 가려고요. 점심때쯤 갈게요. 선희는 그 말을 듣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친정이 더 가깝다고? 그래서 시댁은 나중에 들르는 거라고? 그럼 시어머니는 혼자 명절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라는 거냐? 하지만 선희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엌으로 가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혼자서요. 다행히 딸 수지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명절 새벽부터 엄마를 도우러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고 이것저것 거들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선희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딸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며느리는 왜 저럴까?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음식이 식탁에 차려질 무렵 그제야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선희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완성되어서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바로 그 시간에 말입니다. 준호가 먼저 집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 뒤로 유진이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오늘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였습니다. 새로 산 듯한 샤넬 코트를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선희가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또는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같은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유진은 선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옆에 두고 계속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카톡 알림이 올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진은 명절 때마다 작은 품종의 흰색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말티즈였는데 이름은 코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희도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하얗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름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코코가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에 오줌을 싸는 거였습니다. 거실 카펫 위에 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방에 들어가더니 이불 위에도 쌌습니다.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선희는 그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얼른 유진한테 말했습니다. 유진아, 강아지가 카펫에 오줌 쌌는데 좀 치워야겠다. 그런데 유진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나중에 치울게요.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정말 나중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유진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참다 못해 다시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거 빨리 안 치우면 냄새나고 얼룩지는데. 그러자 유진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좀 피곤한데 어머니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정 다녀오느라 너무 피곤해요. 선희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자기 강아지가 싼 오줌을 시어머니한테 치우라고? 그것도 자기는 피곤하다면서? 선희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옆에 있었고 명절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강아지 오줌을 닦았습니다. 걸레로 카펫을 문지르고 소독약을 뿌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도 벗겨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 모든 걸 혼자서 하는 동안 유진은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들도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강아지 오줌을 닦는 것을 보면서도 돕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걸레를 빨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며느리의 강아지 오줌을 시어머니가 닦아야 하나?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희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장이었습니다. 선희는 매년 늦가을이 되면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김치를 사 먹는 집들이 많다는 걸 선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선희야, 요즘 파는 김치도 맛있던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담가? 그냥 사 먹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담근 게 제일 맛있잖아. 애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 먹어? 선희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장이 힘든 건 맞았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버무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했지만 겨울 내내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으면서 엄마를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도 김장날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짓는 아주머니를 만나 좋은 배추 30포기를 예약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영양 고춧가루로 3kg을 샀습니다. 멸치액젓, 새우젓, 생굴, 무, 쪽파, 미나리, 생강, 마늘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이번 김장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들 부부도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장 전날 밤 선희는 배추를 절였습니다.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소금물에 하나하나 담갔습니다. 8시간을 절여야 했기에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배추를 뒤집고 소금을 뿌리고 관리했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김장 당일 아침 7시 선희는 일어나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배추를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빼고 또 씻고 총 3번을 반복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일어서기를 수십 번 반복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양념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채를 썰고 쪽파를 다듬고 미나리를 씻고 생굴을 손질했습니다. 믹서기에 마늘과 생강을 갈고 찹쌀풀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야에 고춧가루와 액젓, 새우젓을 넣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동안 손이 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선희는 손을 씻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유진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역시 명품 차림이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장하러 왔으면 편한 옷을 입지 왜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와? 유진아, 어서 와. 옷 갈아입고 같이 하자. 선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깔린 비닐과 대야, 배추들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더니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유진아, 같이 하자. 손이 많이 필요해. 유진은 소파에 누운 채로 핸드폰을 꺼내 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님인데 제가 김장을 왜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를 손님이라고?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잖아. 우리 같이 해야지. 선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 진짜 김장 못해요. 손도 매운 거 못 견디고요. 어머니가 하세요.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준호는? 아들은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김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돕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넣었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고 배추를 돌돌 말아서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양념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 옆에서 유진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가방 어때? 예쁘지 않아? 유진이 준호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예쁘네. 사.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허리가 너무 아팠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선희의 눈에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김치통이었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희 집 김치는 몇 통 가져갈 거야?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김치통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발로 김치통 2개를 툭툭 차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거 김치 이거 2통 담아줘요. 우리 집에 김치 다 떨어졌거든요. 발로 김치통을 민 거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대하듯이요. 그 순간 선희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선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념 묻은 손도 씻지 않고 소파 옆에 있던 유진의 루이비통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지퍼를 확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담긴 양념을 한 손 가득 집어서 가방 안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양념이 가방 안쪽에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하얀 안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미쳤어요? 이거 500만 원짜리라고요.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양념을 쑤셔 넣었습니다. 새우젓도 넣고 생굴도 넣고 무채도 집어넣었습니다. 500만 원? 그래, 500만 원이면 비싸지. 선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밥값, 명절 음식값, 청소한 거, 강아지 오줌 치운 거 다 계산해서 내놔. 그것도 500만 원은 훨씬 넘을걸? 유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가방값 500만 원 당장 내놔요.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호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선희는 전혀 진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집 주인이 누군지 아냐?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30평 아파트, 그거 주인이 나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너희한테 공짜로 빌려준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선희가 8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 중 일부로 재성동 근처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 원에 샀는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살라고 준 거였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자기 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선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그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나가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희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뭐든 나가. 한 달 안에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집 팔아버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선희는 양념 묻은 가방을 유진의 품에 던졌습니다. 가방에서 양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진의 버버리 코트에도 양념이 튀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선희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한 행동이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선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선희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주소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 여기 30평 아파트죠? 좋은 동네인데요. 지금 시세로 12억은 하겠는데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12억? 선희가 그 집을 샀을 때는 3억 원도 안 했었습니다. 9년 만에 집값이 4배가 오른 것입니다. 네, 팔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집에 제 아들 부부가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몰래 팔아야 해요. 중개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몰래요? 그게 가능한가요? 선희는 등기부등본을 중개인에게 건넸습니다. 소유자가 저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중개인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유자가 어머니시니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매수자가 꺼려할 수도 있어요. 집을 둘러볼 수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시세보다 좀 싸게 팔 테니까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알겠다고 하면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선희는 모든 과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팔릴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이 잘 나가거든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제대로 교훈을 줘야 해.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계약 성사됐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렸다. 다음 달까지 나가라. 짧고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준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선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와 유진이었습니다. 선희는 문을 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나 너희 안 봐. 밖에서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유진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선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 다음 달까지 집 비워. 새 주인 들어온다. 두 사람은 한참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선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짧은 석 달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기간 동안 딸 수진에게서만 아들 부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단칸 원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진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의 생활은 정말 고달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실도 없고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침대를 놓으면 옷장을 놓을 공간이 없었고 옷장을 놓으면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침대 밑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짐을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월세도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했는데 준호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동안 30평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서 돈을 모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번 돈을 다 쓰며 살았던 거예요. 명품 가방, 명품 옷, 해외여행, 비싼 레스토랑. 저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은 곳으로 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되어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은 특히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좁은 원룸에서는 그 많은 명품들을 제대로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대도 제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서 옷을 진열해 놓고 골라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옷장 하나에 옷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유진이 그동안 모은 명품 가방들은 2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룸에는 그 가방들을 보관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스에 담아서 바닥에 쌓아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비싼 가방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수지는 오빠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빠 괜찮아? 많이 힘들지?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수지는 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요? 유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바로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진짜로 달라져야 해. 입으로만 후회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선희는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면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길 게 뻔했으니까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선희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준호와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석 달 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뺨이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더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던 여자였는데 오늘은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크로스백을 하나 메고 있었습니다. 옷도 평범한 패딩 점퍼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 아직 이른 건 아닐까? 하지만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준호와 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다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절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됐으니까요. 유진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고 거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3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유진이 편만 들었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준호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저희 등록금 대주시고 밥 먹이시고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물을 보자 선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시댁 일도 안 돕고 명절 때도 친정부터 가고 김장날도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강아지 오줌도 어머니한테 치우라고 하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원룸에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니는 그걸 혼자 다 하시면서도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조금씩 녹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일어나. 선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하는 거 봐서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선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입으로만 달라지겠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 최소한 1년은 지켜볼 거야. 준호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느리가 손을 모으고 빌던 모습도 눈에 선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제대로 교훈을 줘야 해. 그래야 진짜로 변하지.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 한 돈이 생각났습니다. 선희는 그 돈을 은행에 따로 저축해 뒀거든요. 1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달라진다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 돈 중 일부를 줘서 집 구하는 데 보태주자. 하지만 쉽게 주지는 않을 거야.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해. 1년 동안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도와주자. 선희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달라질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였죠. 선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아들 부부를 지켜보자.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지. 선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말 준호와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 청소 도와드리러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할 거 있으세요? 냉장고 정리할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명절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제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뭐 준비하면 될까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해서 명절 준비를 돕겠다니. 추석 전날 유진은 정말로 일찍 왔습니다. 그것도 새벽 6시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뭐부터 할까요?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아, 그래. 미안.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유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도 봐주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선희가 괜찮아. 너희 쉬어라고 해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올해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주문하고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유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제가 다 할게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뭐라고? 선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김장하는 법 배웠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배우고 유튜브도 보고. 어머니, 올해는 제가 담글게요. 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해주세요. 김장날 유진은 정말로 새벽부터 왔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이 매워서 눈물이 나도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선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녹아갔습니다. 정말로 변했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선희는 유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수고한다, 유진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준호와 유진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김장도 도왔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더 이상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던 날 선희는 두 사람을 불러서 앉혔습니다. 준호야, 유진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많이 달라졌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 서로 존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준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3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 살 때 보탰어라. 전세라도 제대로 된 대로 가거라. 선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1년 동안 변한 모습을 보고 내가 준비한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이 돈은 내가 8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거라는 걸.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준호와 유진은 선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선희는 그런 두 사람을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다. 돈보다 소중한 걸 찾은 것 같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감사함. 그게 가족이지.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선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